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이야기입니다. 자, 청문회에 나온 5.18 때 그 버스 기사 유죄 선고를 했던 그런 이야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김희수 헌재소장 내정자가 군법무관 시절이니까 그때 한 26살이었대요. 말단이에요. 사실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과연 어쨌든 그 버스 기사의 운전 과실이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고, 그 상황에서 물론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그 버스 기사분이 나중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죄 선고를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저는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과 관련해서는 임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셨지만 김희수 헌재소장 내정자 임기가 지금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고,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이었잖아요. 이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도 원래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헌재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박한철 소장도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6년이다 해가지고 잔여 임기만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헌재소장은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행정도 봐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소장을 어떤 기관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박근혜 탄핵해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잔여 임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임기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한나라당이 깽판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혹시 이 헌법재판관, 이미 그때 전효숙 재판관이 3년 임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그러면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을 하면 남은 3년만 임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임기가 새로 출발해서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 하는 게 당연하다 해가지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서 사퇴를 시켰어요. 사퇴시키고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랬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걸고 들어왔냐면은,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왜 민간인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냐,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을 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뒤에 임명된 사람들도 다 민간인 신분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헌법재판소장들도 민간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대치 국면이 그때 장기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없이 100일을 지났어요. 100일 지나고 103일째 되는 날 전효숙 내정자가 결국은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그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빨리 이걸 입법 조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된다.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1월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를 비판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한변협, 그 지금 뭐 이상한 집행부가 좀 있었는데 그 대한변협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 결국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김희수 재판관이 자녀 임기만 지금 1년 6개월만 헌법재판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1년 6개월짜리 그 헌법재판소장을 왜 임명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조금 그런 의문이 생기죠. 왜 1년 6개월짜리인데? 근데 헌법재판관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론인데 헌법재판관은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희수 헌재소장 내정자가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임기 6년을 시작하는 그런 헌재소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니까. 다만 그건 있어요. 헌법재판관 정년은 70세예요. 근데 지금 김희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현재 64세거든요. 64세니까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하면 65.5세가 되죠. 그러면 70세 정년까지 4년 6개월이 남아있어요. 4년 6개월이 있으니까 연임을 해도 70세 정년까지 쭉 채워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6년을 다 채우게 되는, 네, 결과적으로는 6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연임을 시키면 6년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70세 정년까지 딱 맞춰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심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청와대 측근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현재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설마 1년 6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 시키려고 그렇게 임명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분이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죠. 김희수 재판관이 이제 야당 몫으로 민주통합당에서 지명을 해서 재판관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여당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전화를 했냐 당신한테, 그랬더니 박지원이라고, 박지원 의원이라고 답변을 해서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알고 보니 같은 당이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지원 전 대표가 김희수 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재판소장 임명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없어 보이고, 예, 국회 임기도 결과적으로는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적폐청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문위원으로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감히 누가 누구를 청문을 하는지. 그리고 청문회는 들어보는 자리거든요. 들어보는 자리인데 지금 청문회가 추궁하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최경환, 윤상현, 홍문정, 서청원, 이주영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 김무성은 빠졌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강경화 같은 훌륭한 분을
추궁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문위원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 소환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소환제 마땅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도 국민들 투표로 뽑았다가 탄핵을 시키는 마당에 국회의원은 무슨 짓을 해도 임기 4년을 보장을 해준다고요? 왜 그래야 되죠?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왜 신성 불가침의 그런 임기인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 소환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뭐 홍준표 그때 그 주민소환제법 해가지고 그 뭐 추진하다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추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론을 키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죠. 네,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곧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할 때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여튼 키워서 반드시 개헌을 할 때 국회의원 소환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헌법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제가 우리 그 정치 신세계라든지 UBC라든지 개인적인 칼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가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확산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또 구설에 올랐죠.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교부 장관은 여성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뭐 국방을 알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꾸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북핵 문제는 외교부 장관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는요, 여러 부처가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외교부 장관만의 일이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북핵 문제 같은 이런 문제의 핵심적으로 그걸 풀어가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고 대통령 밑에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든지 각종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걸 북핵 문제를 계속 끌고 나와서 그 영향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안 된다는 근거는 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외교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외무고시 출신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그 자체로 북핵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그 논리는 어떻게 또 성립이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해외 좀 뭐 영사 대사 돌아다닌 그 사람들이 북핵 문제 해결 잘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한테 막 이런저런 깜도 안 되는 그런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협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 중에 막 기사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7건이나 있었다고. 사실 그 7건은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인 거예요. 예,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예,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정정보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막 끌려가고 가서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예. 그럼 도대체 그 대한민국 언론은 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면허장을 누가 발부해 준 거예요? 응?
그리고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막 무슨 명예훼손이니 이렇게 달려들어. 그 대표적인 게 한겨레가 우리 트윗봇 돌린다는 그런 의혹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한겨레 기사가 그 달걀 귀신들이 무더기로 등장해가지고 한겨레 기사를 서로 막 리트윗하고 하는 그거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한겨레가 그 트윗봇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그러시던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한번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그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태규예요. 이태규 의원이 누구냐? 다 아시죠? 예,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좋아 과거라고 치고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이 그 강경화 후보자의 딸 그 이화여고 그 입학한 거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부터 해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에다가 소스 던져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단독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공정하려면 이태규 의원한테 할애한 시간만큼 강경화 후보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JTBC 뉴스룸에 초청해가지고 동일한 분량의 반론권을 행사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 손석희 앵커가 지난번에 그 강경화 후보자의 그 컨테이너 박스 그 로드뷰 사건 때문에 망신을 한번 당하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무슨 변명이 필요한 바? 변명이 하여튼 그런 깔끔하지 않은 사과였죠. 예, 하여튼 사과를 했지만 깔끔하지 않은 그런 사과를 했는데 그냥 뒤끝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뒤끝이죠. 예, 설명이 필요한 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단을 굉장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맨날 언론은 사회의 공기다, 공적인 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건 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도 비판받아야죠. 그러니까 비판받을 일 있으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비판받을 일 하면 저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비판받고 제가 그런 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쫀심 내세워서 버티고 그러면 이 바닥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석희 앵커의 오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단독 인터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터뷰였고 언론을 사적으로 사유화한 그런 그런 행태가 아니냐. 굉장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조금 쫌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거기에다가 오늘 또 아니 미디어워치가 논문 심사 권위 있는 논문 심사 기관이래요. 미디어워치가 어떤 언론사냐면은 바로 변희재 씨가 그죠? 변희재 씨가 관여되어 있는 언론사예요. 언론사가 권위 있는 논문 심사 기관이라고요? 진짜 나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 빨리 소환제를 도입해가지고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라도 빨리 뽑을 때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몰라서. 지금은 아마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중간에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한 이유를 지금 청문회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고작 저런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청문회가 결코 불필요한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거. 예, 저는 청문회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돈봉투 폭탄주 만찬 기억하시죠? 노회찬 의원이 빡쳐가지고 아주 시금방진 답변 태도 때문에 빡치게 했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우병우 라인, 우병우 사단, 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같이 돈봉투를 교환하면서 폭탄주를 나눠 마셨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자, 이게 지금 그동안 감찰을 했는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면직 징계가 청구가 됐습니다. 면직이 되면 이건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 징계를 받는 거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중징계거든요. 면직 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면직을 하는 거죠. 징계 면직이죠. 징계 면적. 그리고 자,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연금이 지급된다고 그래요. 예. 자, 다만 보세요. 이 면직이 되면 2년 동안 일단 변호사 개업을 못 합니다.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연금을 받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연금은 받는다. 자, 근데 이거 뭐 어쨌든 한번 이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수사를 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형을 받고 하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예.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사가 어떻게 이제 가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하면 조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요. 자, 뭐 이규철 전 특검보 신동주 롯데그룹 변호인 맡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예, 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 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고요.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신동빈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거기 형제간에 엄청나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빈 수사 자료를 다 봤던 사람이 상대편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안이 다른 사안이에요.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이렇게
임원직에서 사임당한, 예, 그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했던 그 내용하고 이쪽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가지고 맡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는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나를 좀 변호 좀 해주세요 하면 나는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저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는, 그 진짜 막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막 여론이 저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럼 아무도 변호인을 안 맡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놈이라도 진짜 죽기 직전에 막 몰렸을 때는 의사가 긴급 치료를 하고, 예, 고쳐줘야 하듯이 변호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그 누군가를 변호를 해줄 수 있어야 저는 변호사 직업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 뭐 조금 이제 다른 사안이긴 해요. 약간 좀 다릅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박근혜도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뭐 오늘 뉴스가 그 특히 이제 뭐 청문회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냥 저는 그 청문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전부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청문회 중에 가장 지금 유익한 청문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는 진짜 이제 그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경제부총리의 식견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청문회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막 이런저런 막 신경 거슬리는 기사가 나올 때 일희일비 하듯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쭉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하찮은 이야기들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 장관들은 가급적 다 입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나온 어떤 그 수준을 봤을 때,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봤을 때, 도덕성 봤을 때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잘 이 과정을 거쳐서 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그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분이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그 이런 질문을 했죠. 김희수 재판관이 이제 야당 몫으로 민주통합당에서 지명을 해서 재판관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여당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전화를 했냐 당신한테, 그랬더니 박지원이라고, 박지원 의원이라고 답변을 해서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알고 보니 같은 당이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지원 전 대표가 김희수 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재판소장 임명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없어 보이고, 예, 국회 그 임기도
결과적으로는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적폐청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문위원으로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감히 누가 누구를 청문을 하는지. 그리고 청문회는 들어보는 자리거든요. 들어보는 자리인데 지금 청문회가 추궁하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네, 헌법재판관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론인데 헌법재판관은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희수 재판 헌재소장 내정자가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임기 6년을 시작하는 그런 헌재소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니까. 다만 그건 있어요. 헌법재판관 정년은 70세예요. 근데 지금 김희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현재 64세거든요. 64세니까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하면 65.5세가 되죠. 그러면 70세 정년까지 4년 6개월이 남아있어요. 4년 6개월이 있으니까 연임을 해도 70세 정년까지 쭉 채워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6년을 다 채우게 되는, 네, 결과적으로는 6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연임을 시키면 6년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70세 정년까지 딱 맞춰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심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청와대 측근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현재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설마 1년 6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 시키려고 그렇게 임명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한나라당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헌재소장은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행정도 봐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소장을 어떤 기관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박근혜 탄핵해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자녀 임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임기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한나라당이 깽판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근데 자,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딱, 그러면 혹시 이 헌법재판관, 이미 그때 전효숙 재판관이 3년 임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그러면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을 하면 남은 3년만 임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임기가 새로 출발해서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 하는 게 당연하다 해가지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서 사퇴를 시켰어요. 사퇴시키고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랬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걸고 들어왔냐면은,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왜 민간인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냐,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을 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이야기입니다. 자, 청문회에 나온 5.18 때 그 버스 기사 유죄 선고를 했던 그런 이야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김인수 헌재소장 내정자가 군법무관 시절이니까 그때 한 26살이었대요. 말단이에요. 사실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과연, 어쨌든 그 버스 기사의 운전 뭐 과실이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고, 그 상황에서 물론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그 버스 기사분이 나중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죄 선고를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저는 지금 김인수 헌재소장과 관련해서는 임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셨지만 김인수 헌재소장 내정자 임기가 지금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고, 그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이었잖아요. 이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도 원래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헌재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박한철 소장도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6년이다 해가지고 잔여 임기만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그 뒤에 임명된 사람들도 다 민간인 신분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헌법재판소장들도 민간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대치 국면이 그때 장기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없이 100일을 지났어요. 100일 지나고 103일째 되는 날 전효숙 그 내정자가 결국은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그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빨리 이걸 입법 조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된다.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1월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를 비판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한변협, 지금 뭐 이상한 집행부가 좀 있었는데, 그 대한변협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 결국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김인수 재판관이 잔여 임기만 지금 1년 6개월만 헌법재판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1년 6개월짜리 그 헌법재판소장을 왜 임명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그런 의문이 생기죠. 왜 1년 6개월짜리인데